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모처럼 겨울 날씨 같은 쌀쌀함이 지금 서울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방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 오늘 추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밤에는 설악산에 첫눈이 좀 늦긴 했지만 내렸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깊은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향하고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가을 보내시고, 또 우리 함께 아름다운 겨울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만큼 우리 여의도의 정치권,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의 사정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해결해야 할 일도 많아가지고 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엊그제 저희가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에 진행했던 우리 권리당원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당원을 개정하자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씀TV 시청자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들은 다 투표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중앙위원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실 오늘 언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당원 개정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고,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도 속이 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아주 마련하기로 이렇게 하고 오늘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주목해 주시고, 밖에서 너희들은 왜 당원을 개정했어? 약속 어긴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국민들께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자, 박수현의 이슈 딜리버리. 자, 오늘 모신 손님은 오늘 세 번째 모신 손님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정태호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정태호 국회의원은 여러분 설명을 안 하셔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깜짝 놀랄 것 같고 들으시면서 놀랄 것 같아요. 저분은 무슨 능력이 저렇게 뛰어나서 저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가, 이럴 텐데, 우선 우리가 사랑하는 이해찬 전 대표님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지내셨고요.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그 인수위원회에서 정책기획분과 총괄행정관을 하셨어요. 굉장히 보람 있는 역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우리 참여정부 들어오셔서 도대체 이게 몇 가지 직책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적어보니까 참여정부에서 정무기획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그 다음에 기획조정비서관, 그리고 또 제가 문재인 대통령 첫 대변인이었던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참여정부에서 무려 4가지의 직책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셨던 그야말로 전천후. 우리 비서관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첫 대변인일 때 우리 의원님을 만나 뵀는데, 그때는 정책기획비서관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자리 수석으로 승진을 하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우리 정태호 의원님을 임명을 하시는데, 그때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그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그때 없으셨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정태호 비서관님을 또 비서관으로 임명하시냐라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미안해 하셨던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아주 수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다 양보해 주시고 비서관으로 시작하셔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석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건 지나간 청와대 경력이고, 청와대를 한 번 가기도 어려운데 그냥 주야장창 터줏대감으로 이렇게 가셨던 참 특이한 분이시다, 부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력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의원 배지하고 그렇게 인연이 없었는가 생각하면 그것도 또 희한한 일이에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이해찬 의원님이 지역구를 물려받으셔서 그대로 물려받으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2015년에 그 관악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출마를 하셨어요. 저도 그때 제가 19대 국회의원이어서 여기에 유세 지원도 나가고 했던 저거 좀 보셔요. 막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태호 의원님 소개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지역에 유세를 지원 나갔던 기억도 있는데 2015년 관악을 재보궐선거에 낙선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셨고 이제 드디어 2020년 21대 국회에 정말 이 많은 경력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들어오셔서 저희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시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아주 그 비전인 미래전환 K 뉴딜위원회 기획단장을 이렇게 맡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출연자를 이렇게 소개를 오래 한 기억도 제가 처음입니다. 지금 빨리 우리 정태호 의원님 말씀 좀 하게 해달라는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많은 실력을 가진 우리 당의 대표적인 전략가이자 기획가이자 정책통이신 우리 정태호 국회의원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소개받으시는데 굉장히 지루하셨을 텐데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소개를 하는데 앞에는 잘 나가다 뒤에 가다가 좀 이상한 결과. 낙선한 이런 거요? 낙선을 해야 잘 됩니다. 근데 사실 그 관악을 지역이 우리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서 졌었기 때문에 우리 당원분들하고 또 지지자분들,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께 인사를 다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축하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다들 하시는 말씀이 당선되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스스로 자기 자랑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하셨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 정태호 의원님께서 되게 차분하시고 뭐 그러셔서 기획, 정책, 뭐 조정 이런 업무에 능숙하신데 근데 저는 하나 의원님께 바람이 있는 게 그렇게 뭐 정책적으로만 계속 이미지화되면 정치인으로서 이것은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불만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미없는 주제를 더 재미없게 하는 그런 재주로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이 정책이 원래 이렇게 정책에 관심을 가진 거는 제 이제 소신은 뭐냐면 정책이 결국은 세상을 바꾼다. 제도화되고 뭐 이렇게 돼야 세상은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냥 정치 발언만으로 구호만으로 세상은 안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새셨어요. 얼마나 그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시면. 아니, 그거는 이제 염색을 안 해놓으니까. 보여지는 거. 어쨌든 정태호 의원님이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확실하게 전략정당, 기획정당, 정책정당으로 국민께 신뢰받는 그런 정당을 확실하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그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 당원들께 의견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31일과 1일간 했고 이틀간 진행했고 어제 결과가 발표됐고 오늘 전당대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위원회가 오늘 모바일 투표를 해서 이걸 결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그 뭐 투표 과정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뭐 오늘 이제 중앙위원회 투표를 하는데 투표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그 당헌 96조 2항이 부패 등 중대 사안으로 후보가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사퇴를 할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전 당원 투표로 달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은 주문은 뭐냐면은 당헌을 개정해서 후보를 내겠다. 당원분들이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걸 이제 묻는 건데 다행히 지난번 전당원 투표에서 많은 우리 당원분들이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중앙위까지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죠. 중앙위 실제로 이제 당헌의 개정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네. 절차는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는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 권한이 중앙위원회에서 위임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앙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오늘 당헌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투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디? 그 전당원 투표의 결과는? 전당원 투표가 보통 우리가 전당원 투표를 하는 거는 이제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당원이 우리가 80만 3,959명이랍니다. 네. 이번에 투표를 21만 1,804명이 네. 했는데 26.35% 투표를 네. 했고 찬성이 이제 86.64%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 투표율이 낮으면 어떻게 하나. 최소한 제가 이제 기대했던 거는 지난번에 이제 시민당하고 합당할 그렇습니다. 때 네. 그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예, 그 걱정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당대표 선거 때 네네. 그때 이제 온라인 투표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ARS 투표가 있고 온라인 투표가 있는데 예. 이번에는 온라인 투표만 한 건데 네. 그때 이제 당대표 선거 때 온라인 투표 정도 수준까지는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투표율이 26.35% 돼가지고 시민의당하고 합당할 때보다는 훨씬 높았고 그때 아마 22.5%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그보다는 훨씬 높았고 그다음에 당 대표 뽑을 때의 온라인 투표보다는 한 2% 정도가 더 3% 정도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투표를 하게 됐는데 많은 당원들이 이렇게 투표에 참여해 준 거는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이제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왜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21만 명이 넘는 그런 당원들이 이렇게 86.6%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이 당원 개정에 찬성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것이 궁금한데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번 보궐선거가 생기게 된 거는 분명히 저희 당의 책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배출했던 두 시장님이 그런 안 좋은 일로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 대표도 이제 그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사과를 했죠. 그러나 과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책임 정치라고. 네. 책임 정치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권에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해야 될 도리, 역할, 네. 이런 부분의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건데 선택권의 문제라는 거는 우리 민주당이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당이긴 하지만 예. 국민들 속에는 강범위한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당과 국민의힘 간에도 뭐 10% 이상 차이 나는 여론조사도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뭐 15%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많은 그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번에 투표 지지율에서 보듯이 많은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 보궐선거에 내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사표명을 하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국민 또는 유권자 또 당원들에 대한 지도부로서 어떤 책임의 방기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당으로서는 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마지막 상황 후반기고 지금 더더욱 이제 코로나라는 국난의 시기지 않습니까? 네. 이 국난의 시기에 집권 여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선거라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 후보조차 못 내는 당이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 국난의 시기에 우리 당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바로 책임 정치다. 이 말씀을 압축적으로 이제 당 대표께서 국민께 사과드리면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군요. 확실히 제가 방송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략기획위원장님이 아주 전략적이고 기획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정리가 저도 잘 되는 느낌이어서 또 오후에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저도 메모를 했거든요. 네. 감사드립니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뭐 논리적으로 책임 정치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 과정은 이낙연 대표의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당 예, 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계기가 된 건데 이낙연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과연 이낙연 대표는 누가 보듯이 뭐 앞으로 대권을 뭔가 노리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예, 예. 그게 개인적인 어떤 사심일 수도 있고 뭐 또는 어떤 공인으로서의 어떤 역사의 뭐 책무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주제는 이 이슈는 이낙연 대표한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슈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불리한 이슈를 이낙연 대표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본인이 지금 심지어 뭐 이재명 지사하고 뭐 1, 2를 막 그 다투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본인한테 불리한 이슈를 가지고 결단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치인도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피하고 싶겠죠. 네, 그런 예.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거를 결단을 했다라는 거는 바로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우리 당의 책임 정치 그리고 또 당 대표로서 이거 책임 있는 자세 이게 뭔가를 엄청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었다. 그런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그 전당원 투표를 거치고 또 그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걸 결정하는 과정들은 이런 이 당 대표의 결단이 그 결단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당원 투표라는 절차를 거친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중앙위원회는 그런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당헌을 개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팀TV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오늘 많은 언론의 그 공격은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유효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뭐 당헌 당규상 맞지 않는 팩트가 맞지 않는 부분이므로 그 뭐 차치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보면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룬 지도부, 특히 이낙연 대표의 뭐 회피다, 비겁하다, 뭐 이런 어떤 비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장님 설명에 의하면 예, 어떤 당원의 개정은 여러분 결국에 전국 대의원대, 다시 말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 언택트 시대에 와서 그 많은 당원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지금 위임해 놓은 상태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당원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전당원 투표로 당원을 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저는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께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안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 96조 2항이 만들어질 때 제가 한번 그 연역을 한번 따져봤어요. 예. 그때 이제 김상곤 혁신위에서 했던 거잖아요. 보니까는 이 기존의 부정부패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등등이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번에 원인이 됐던 그런 문제는 그 시점에서 크게 부각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해석상으로 보면은 중대한 사안에 이게 포함이 되냐 안 되냐라는 네. 거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께 이제 여쭤봤죠. 이게 중대한 사안인데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당헌 개정 없이 그냥 가는 것도 가능하다. 예.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대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게 중대하지 않은 사안이냐. 그렇습니다. 예. 이 국민 누가 보더라도 이건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헌에 기초해서 보면 엄격하게 허벌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예. 당헌을 개정해서 그럼 가자. 네. 이런 결단을 이제 당 대표가 하신 거죠. 그래서 결코 국민들의 그런 시선을 가볍게 본 것도 아니고 예. 뭔가 책임 정치 또는 뭐 그 당원들의 투표에 뒤에 숨어서 뭔가 어떤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공격들 하는데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는 자기한테 가장 불리한 이슈를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선택해서 국민들께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예. 또 결단 내릴 거는 결단 내리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신 거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 그 언론의 공격
받는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 유효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지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선은 그 유효 투표수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헌을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헌 제6조에 보면 당원의 권리와 의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든가 당부에 어떤 관련돼서 요구할 수 있는 뭔가 1, 2, 3, 4 쭉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당원이 그러면은 권리를 자기 행사하기 위해서 당에다가 그럼 전당원 투표를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예. 그거를 규정한 게 당규 제2호에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당규 제2호의 그 9장을 보면 권리당원의 전원 투표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당원 투표라는 조항을 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게 투표를 할지 안 할지도 이제 심사를 해야 되고 예. 그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의사 정족수가 어떻게 돼야 되고 예.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인데 거기에 보면은 3분의 1의 유효 투표가 있고 가반수 이상의 찬성 이렇게 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조항은 뭐냐면은 당원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요구했을 때 네. 예, 적용되는 그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 당원 조항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당헌 개정은 당원 투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당헌 말씀드렸듯이. 개정은 예. 중앙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앙위원회가 의사 정족수를 유지했느냐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느냐 네.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당원 투표는 결국은 이 당 대표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것을 전 당원들한테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바로 중앙위원회 갈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전 예. 당원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그 뜻을 받아서 중앙위원회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막 이번 선거 투표 결과를 폄훼하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유효 투표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쭉 해왔던 전당원 투표 역사가 있거든요. 그때와 지금 우리 상황은 똑같은데 그때는 언론이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야당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낸다고 하니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논리잖아요. 하나는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예. 또 하나는 선거 비용이 들어가니까는 후보 내지 마라 이건데 네. 약속을 못 지킨 거는 분명히 사과를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당 대표가 당헌을 개정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또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드렸고 또 관계된 저 피해자분들께도 사과를 드렸고 그럼 남는 거는 저쪽 논리로 보면은 돈 들어가니까는 후보 내지 말라는 건데 그럼 자기들도 안 낼 거냐 이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 자기네도 이번에 보면은 보궐선거에 저기 의령인가 경남 의령에 그 자기들 사유로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선거가 치러져요. 그럼 거기 후보 안 낼 건가요? 네. 그래도 어쨌든 다른 당은 저희가 2015년에 적어도 아주 민주적 선진정당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좀 과잉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러한 어떤 당원 개정을 통해서 국민께 다가가려는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 1,300만의 유권자를 대변해야 될 선거에 문제가 생기리라는 예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지 그것이 중대 범죄에 들어가는지는 잘 판단을 못했던 그런 저희도 실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고 이걸 비판하는 다른 정당은 그마저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말로 그렇게 묻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걸 지금 우리를 비판하는 그 정당에서는 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된다는 그렇죠. 이론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있게 된 책임을 가지고 내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민주사회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맞지는 않는 거고요. 그럼 뭐 그렇게 따져보면 모든 선거에서 책임이 있는 정당들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당헌을 그렇게 강화시켜 가지고 뭔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과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당헌에도 단서 조항을 들여서 전당원 투표라는 걸로 이렇게 간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전당원 투표 정도는 해야 입장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이번에 저희가 이런 당원 개정을 하면서 2015년에 저희가 의도했던 그런 어떤 당의 변화에는 비록 저희가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당원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의 책임이라는 것도 또 반드시 있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낙연 대표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크게 역점을 두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당내 윤리 그렇습니다. 문제, 그다음에 젠더 문제, 젠더 문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표께서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윤리 감찰단 활동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고, 또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지난 월요일 날에는 또 윤리 감찰 그 윤리 신고센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업무가 시작을 그렇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관련 그 상담 신고센터, 신고 상담센터가 네. 또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당원과 또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심사나 어떤 그런 행위들을 감시해 나갈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김홍걸 의원, 또 이상직 의원, 그다음에 네. 최근에 정정순 의원 문제에서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단호했습니다. 예. 사실 김홍걸 그 의원님은 어느 누구도 참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분입니다. 예, 김대중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자제분이시고 또 그분의 인생 자체가 워낙 힘든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낙연 대표와 두 분 사이를 보더라도 쉽지가 않은 선택이었는데 결단을 내렸던 거고, 네. 이번에 정정순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본회의장에서 체포 동의안에 또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당보다도 철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자세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뭐 비교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쪽에 나경원 의원 아들 문제로 연일 뭐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박덕흠 의원 그 상임을 통해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런 사안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당이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도덕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타당에 비해서 도덕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이낙연 대표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님은 두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현재 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서 다른 유력 후보들과 경쟁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당 대표 이야기를 할 때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러면 다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어떤 국민의 비판과 이런 것들을 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그리고 그거를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보를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그런 공천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그 공천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선거 전략이 있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좀 원론적 수준에서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서울과 부산인데, 서울은 이번에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걸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국격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그러면 우리가 뉴욕을 생각하듯이 대한민국 그러면 서울이 전 세계 시민들한테 떠올라야 되거든요. 바로 이게 서울이라는 시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제 국제 도시로 이제 부상을 아주 적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랄까 전통 산업들이 많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가 되게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운 시기에 적어도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이 도시를 다시 뭐랄까 국제적인 도시로 키워내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후보를 그야말로 유능한 후보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또 이 사안이 그런 불행한 일로 안 좋은 일로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후보를 내야 되는 그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후보 검증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오늘 중앙위원회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선거기획단을 만들게 되고, 네. 그리고 또 검증위원회를 바로 띄울 겁니다. 네. 그래서 검증위원회에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아마 후보를 검증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검증위원회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느냐가 대단히 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2015년에 야심차게 당원 개정을 통해서 국민께 깊이 다가가는 정당을 만들고자 시작했던 이 발걸음이 잠시 저희가 멈추는 뭐 이런 상황은 됐지만, 그러나 저희는 일단 시작했고 출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길을 더 걸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번에 그 공천 개정, 당원 개정을 통해서 그 보궐선거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당 대표가 또 진중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어떤 국민께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능력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좋은 후보를 잘 검증해서 뽑아서 국민께 추천드림으로써 저희의 이 죄송함을 또 그렇게 갚아드리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저희가 견지해야 되겠다는 또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게 됩니다. 네. 예, 오늘 하여튼 그 굉장히 바쁘신 중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고를 해드리면 다음 주에도 우리 정태호 위원장님이 또 출석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의 의미보다는 지금 저희 당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는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기획단장으로서 이 K-뉴딜의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 당원 동지 그리고 스팀TV 시청자께서 아주 쉽게 이해하셔서 주변에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때는 아주 이 시청각자로도 좀 만드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는 그걸 꼭 한번 해주시기를 그렇게 미리 부탁을 드리고 예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아까 초반에 제가 거창하게 많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무, 정책, 기획 이제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전략기획위원장님 훌륭하게 하시고요. 대외협력위원장 같은 당직을 좀 맡으셔서 네. 좀 밖으로 훨훨 좀 나가보시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가 바로 맞췄죠? 그래서 여러 분야의 경험과 능력을 좀 두루 갖춘. 네, 사실 뭐 이렇게 말씀 끝났는데 내가 다 했습니다. 예. 네. 초선으로서 이제 들어와서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임위원회의 맛을 봐야 된다고. 네. 상임위원회에서 그 정책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이 바뀌는 걸 느끼게 될 거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건데 좀 그 맛은 제가 못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략기획위원장 돼가지고 그러니까 월수금 최고위원회의를 하는데 꼭 보고하는 순서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1페이지에 충점 추진 과제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보고하는 게 있는데 그 충점 추진 과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개혁 입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그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를 구성을 완성하고 국정원법하고 또 자치경찰법 통과시키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공정경제 3법 꼭 이번에 통과시키는 걸 제일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민생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첫 번째가
그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이제 필수 노동자 대책, 두 네. 번째로는 돌봄, 네. 여기와 관련된 이제 법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마침내 이제 경제가 반등할 국면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난 예. 3, 4분기 그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정책이 총력을 기울여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자. 이 세 가지를 주 목표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우리 당을 사랑해 주시고 네.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가장 소망하시는 그런 주제들을 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동지들께서 우리 정태호 위원장님을 아주 깊이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그 잘하실지 안 하실지. 스스로 자백을 하셨는데 또 스스로 또 짐도 짊어지신 것 같은데 하여튼 당원 동지들 응원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꼭 이루셔서 우리가 촛불광장에서 소망했던 그런 일들을 개혁의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정태호 위원장께서 제일 앞서서 노력해 주셨다는 그 보람을 한번 함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현의 이슈 딜리버리, 오늘 제가 홍보소통위원장이 되고 나서 세 번째 시간인데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신 우리 정태호 국회의원님을 모셔서 우리가 진행했던 당원 개정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관한 그런 당위성, 목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씀TV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